한 주의 이슈의 중심에 섰던 수많은 말말말 한 자리에 모아서 정리해봅니다. 금주의 말말말 이종훈 시사평론가,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종훈 평론가 첫 번째 말 네. 뽑아오셨죠? 네, 어떤 그렇습니다. 말입니까? 늘 그렇듯 오늘도 오디오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페이스북 글을 오디오로 저희가 MBC의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녹음을 했는데요. 예. 그래서 목소리는 참 좋을 겁니다. 참고해서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명 후보님 남양주 오신다는데 당원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해 함께 청소했습니다. 유튜브로 지금 저 자료 화면이 나가고 있는데요. 라디오 들으신 분들은 이렇게 아나운서의 좋은 목소리라서 실제 글 쓴 분이 누군지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쓴 글이죠? 네, 맞습니다. 방금 들으신 오디오가 이제 어제 김용민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남양주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들과 함께 남양주 일대 길거리를 청소하는 사진과 함께 쓴 글입니다. 예. 국회의원과 그 지지자, 당원들이 거리에서 지역구 거리에서 쓰레기를 줍고 청소하는 모습 정말 아름답죠. 시민을 위한 사진만 봉사. 보면 굉장히 예. 아름답습니다. 예. 그런데 글이 문제입니다. 이재명 후보님이 남양주 오신다는데 이재명 후보님이 남양주 오신다고 청소한다. 글쎄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너무 올드한 감성이죠, 일단은. 이거 그 코미디 아닌가요? 실제가 아닌? 군대에서 저희가 이제 투스타랑 원스타 그러니까 장성이 약간 그런 오시면 북한에서 뭐 보는 것 같은. 청소하는 그냥 사진만 경우는 올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사진만 그러니까요. 올렸으면.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도 국민의힘에서- 당연히 비난의 목소리 내겠죠. 네, 국민의힘의 김영태 최고위원이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와 관련된 글을 올렸습니다. 지역구 내 쓰레기 청소는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 목적이 이재명 후보께서 오신다는 것에 한심할 따름입니다. 정치가 국민을 바라봐야지 권력자만 쫓아서 되겠습니까?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참고로 지금 김용민 의원의 저 청소하는 사진과 글이 있는 게시물은 삭제돼서 없어진 상태입니다. 아, 예. 네, 개인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용민 의원의 이 글 보면서 군 시절이 떠올랐고 많은 분들이 그러셨겠네요. 예, 이재명 예. 후보가 남양주를 왔다가 떠난 이후의 쓰레기들은 어떻게 청소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하. 그러게요. 원래 궁금해요. 떠난 자리가 아름다워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네. 두 번째 말로 넘어가죠. 두 번째 말은 뭡니까? 두 번째 말은 금시초문이다 이렇게 뽑아봤는데요. 누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오디오로 만나보시죠. 김건희 씨가 권지인 법사와 오랜 친분이 없다고 선대본부에서는 주장을 해오셨는데 어젠가 오늘 이제 권지인 법사가 코바나 고문이었다는 명함이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뭐 금시초문입니다. 고문이라고 하는 것은. 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말이네요. 네, 지난주에 이제 제가 이 자리에서 윤석열 후보 대선 캠프에 건진 법사로 알려진 무속인이 활동한다는 의혹이 있다. 예.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 측은 몇 번 왔다 갔다 한 적은 있어도 캠프에서 정식적으로 활동한 바가 없다. 네. 라고 말하면서 이 몇 번 왔다 간 사람 때문에 네트워크 본부라는 대선 후보의 선대위 조직, 선대본 조직 하나를 통째로 없애버렸다. 맞아요.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영상도 다 지웠었죠. 네. 맞습니다. 예. 이후에 이제 윤석열 후보 본인은 건진 법사는 당의 관계자가 소개해줘서 몇 번 봤을 뿐이다. 네. 잘 알지 못한다. 당의 관계자가 소개해줘서 알게 됐다. 그 그게 전에 다다. 이준석 대표가 네. 윤석열 후보나 김건희 씨가 아니라 네. 윤핵관이 네. 소개한 것이다라고 먼저 네. 어떻게 그 밑자락을 깐다 그러나요? 그렇죠. 소위 속칭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윤 후보가 이제 당의 관계자가 받아서? 소개해줬다. 그렇죠. 뭐 이렇게 예, 했는데 예. 김의겸 의원이 그러자 이제 그 건진 법사가 7년 전에 윤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의 회사인 코바나 컨텐츠의 VIP 행사에 참석해서 참석했던 사진과 동영상을 올리면서 이전부터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아하. 의혹을 또 제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윤 후보 측은 또 이번에도 야, 이 100명 가까이 온 사람들이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온 행사다. 큰 행사였고 행사 사진 한 장만으로 건진 법사라는 사람을 윤 후보와 김건희 씨랑 엮는 건 국민을 피곤하게 하는 정치 공세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일요일 밤에 열린공감TV라는 유튜브 매체가 이 건진 법사가 김건희 씨의 회사인 코바나 컨텐츠의 고문 명함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딸도 코바나 컨텐츠에서 일을 했다라는 사실을 공개해서 또다시 논란이 됐고 기자들이 방금 오디오에서 들으신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건진 법사가 코바나 컨텐츠 고문 명함을 갖고 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윤 후보가 앞서 들으신 것처럼 금시초문이다. 네. 고문이랍니까? 라는 그런- 대답을 내놨죠.
금시초문이라고 이제 조금은 소극적인 답변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네. 고문 명함을 가지고 있다는 건 아무래도 오래전부터 좀 가까운 사이 아니냐 이런 그러면 의심이 이제 들 수밖에 부인회사니까. 없는 상황이라서 예. 예. 부인회사니까 남편이 나는 모른다. 그렇죠. 예. 적극적으로 해명하다가 이제는 모른다는 대답인 만큼 네. 이 고문 명함이 나온 거는 조금은 이제 의문이 더 많이 드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김건희 씨와 건진법사는 그럼 오래전부터 가까운 사이였다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의 이양수 대변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명함은 만들어줬지만 전혀 관계없는 사람. 일도 한 적 없다. 연상되는 말이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술을 마시고 마시고? 운전은 했지만 예, 예. 음주운전은 아니다. 예, 그런 말이 연상이 되나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회사나 조직이 전혀 관계도 없는 사람한테 고문이라는 명함을 파줍니까? 그러게요. 뭔가 조언을 받을 만큼 좀 믿을 만한 사람이거나 그래야 고문도 네. 하고 그런 그렇죠. 것이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금 표디가 얘기하신 대로 술을 먹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이것과 거의 차별화가 되지 않는다. 그러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해명하는 바를 이해하려면 네. 앞서 말했던 이 음주운전 논리도 해명이 돼야 돼요. 그러네요. 정말 차별점을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그런데 이 문제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대선에서 중요한 건 후보지.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대선에서 중요한 건 후보라는 말에 절대 뭐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예. 그리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말했지만 뭐 타로점이나 점 보는 거 있을 수 있죠. 네. 뭐 타로점 보시는 분들 꽤 많으니까. 방송에서도 그렇죠. 많이 나오죠. 예. 네. 그런데 대선 후보와 캠프가 무속인들과 그 미선 실세 의혹에 대해서 계속 해명을 내놓는데 그 해명을 반박하는 새로운 증거들이 나오고 아하. 또 거기에 따라서 말이 조금씩 바뀌고 방금 뭐 소개해드린 대로 술을 마시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식의 해명 예.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건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음흠. 이건 신뢰의 문제일 수 있거든요. 네네. 후보의 신뢰와 자질의 문제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예. 어제 오마이뉴스에서 주역 전문가인 서대원 씨와 인터뷰한 기사를 내보냈는데요. 참고로 이 서대원 씨는 오늘 JTBC가 또 보도를 내놓은 걸 보면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이 되기 이전에 네. 2019년 초부터 부인 김건희 씨가 이 서대원 씨의 수업을 들었고 주역 수업을 들었고 그리고 부인과 함께 윤석열 후보해서 세 명이 같이 만나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해줬다라고 하는 인물인데 지금 유튜브에 사진이 올라간 저 사람이죠. 네. 예. 윤석열 후보에게 호도 지어주고 그다음에 지금 김건희 씨가 들고 있는 책이 그 서대원 씨가 쓴 책입니다. 아 예. 네, 세 명이서 이제 사진을 같이 찍은 건데 이 오마이뉴스 기자가 서대원 씨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해야 무속과 역술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 주역 전문가인 서대원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인이 그것을 얘기하면 말썽이 생기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네. 지금 윤석열 후보가 하는 것은 사도다. 정도가 아니다. 사도. 예, 무당하고 법사. 특히 법사는 구슬을 하는 데 가서 연불 하는 사람 아닌가. 솔직히 그것이 올바른 것인가. 아하.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예. 앞에서 말씀하셨던 국민의힘이 던지는 질문. 후보가 중요하지. 왜 이런 문제가 중요하냐라는 질문에 서대원 씨의 이 대답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저희 잠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금주의 말말말. 이봉우 연구원 다음 말말말은 어떤 겁니까? 네, 돈은 어디서 갖고 오나라는 얘기입니다. 네. 얼마 전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코로나19 추가 경정 예산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네. 먼저 MBC 보도 통해서 이재명, 윤석열 두 대선 후보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어 대선 후보들이 만나 추경 증액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민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진정성이 있다면 결코 거부하지 못할 것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이걸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과연 보실지 저도 좀 의문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경정 예산 두 후보 모두 증액이 필요하다 계속 얘기를 해왔잖아요. 네. 근데 정부에서는 어렵다는 그런 입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이번 추경 소개해드리면 규모는 14조 규모고요. 예. 골자는 매출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손실을 본 소상공인 소기업 320만 명에게 300만 원씩 방역지원금 드리는 것인데 네. 이게 14조 규모인데 두 대선 후보 모두 뭐 적게는 30조, 네. 많게는 45조까지 이제 증액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는 지금 1월 21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국회에 넘겼어요. 정부 예. 입장에선. 네네.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정부의 손은 떠났으니까 네. 정부가 증액을 할 수는 없는 상황. 그래서 방금 보도 들으신 대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그럼 우리 둘이서 일단 긴급하게 논의를 해보자 그랬는데 예. 윤석열 후보가 거절을 한 것이죠. 음흠. 정부는 계속해서 일단 재원 문제로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는데 네. 계속해서 양당에서 증액을 하자는 주장이 지금도 나오니까 어허. 어제 김부겸 총리가 딱 한마디로 정부의 난처함을 표현을 했습니다. 네. 김부겸 총리가 어제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돈을 어디서 가져온대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 질문은 두 후보에게 한 질문일 텐데요. 코로나19 피해 지원 긴급하고 당연히 많이 지원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야 뭐 두 후보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같을 텐데 중요한 거는 돈이잖아요. 돈이 그렇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그만큼이 나오겠느냐. 그러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돈 어디서 가져온다는 얘기입니까? 네, 아예 재원 마련 대책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던 건 아니고 있긴 있는데 이제 부족하다는 비판이 많은 것입니다.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차기 정부가 어차피 이 추경 같은 것들을 다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네. 차기 정부가 그 지출 내역을 조금 조정을 하면 된다. 차기 정부 할 거를 미리 땡겨서 하자. 그렇습니다. 둘 중에 한 명이 대통령 될 예, 테니까. 이게 계속해서 논란이 있었던 사실 대책이었죠. 네. 그리고 또 지난해에 그 기재부가 발표한 초과 세수가 60조 원나 돼요. 그러니까 그 초과 세수가 굉장히 많으니까 예. 그거를 잘 활용하면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네. 국민의힘은 그거보다는 조금 보수적입니다. 재정 건정성이 매우 걱정이 되니까 예. 올해 예산이 이미 정해졌잖아요. 네. 한 608조 정도 되는데요. 올해 예산에서 정해진 지출 내역들을 다 삭감, 다는 아니죠. 예. 일부를 삭감해서 거기서 땡겨 쓸 수 있다. 아, 조정해서 빼자. 그렇습니다. 그런 입장입니다. 저는 이거와 관련해서 김동연 후보가 네. 꽤 괜찮은 아이디어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에서는 돈을 예. 어디서 가져오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국회의원들이 네. 지역구에 땡겨간 예산, 소위 SOC 예산도 있고 그다음에 선진동 예산도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산 심의할 때 쪽지 예산이라고 해서 네네. 의원들이 이제 나눠 먹게 하는 뭐 돈이 있다는 거는 다들 아실 텐데 그 네, 돈을 공개된 비밀이죠. 예, 예. 그 돈을 50%에서 50%에서 한 70%까지 줄이면 네.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김동연 후보가 얘기를 했거든요. 예. 기획재정부 장관 출신다운 해법이다라는 생각도 좀 했었고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세출 삭감해서 돈 마련할 수 있다. 일부 삭감해서 비슷한 맥락이잖아요. 네. 네네. 네. 국민의힘이 선제적으로 이 선언을 하고 국민의힘 의원들부터 사실 그래서 그렇게 이재명 얘기한다면. 후보가 사실 윤석열 후보에게 빨리 논의를 하자. 만나서 네. 하자 네. 그런 맥락일 수도 있겠다. 그랬습니다. 원래 그런 과연 의도긴 했습니다. 각 지역 의원들이 그걸 인정하고 우리가 사실 불필요한 예산 땡겨왔으니 반납하겠습니다라고 할지 그건 상당한 사실 의미이긴 그건 어떻게 한데요. 보면 대선 후보 당의 어떻게 네. 보면 최종 그 의사 결정권자라고 할 수 있는 대선 후보가 결단하고 의원들에게 따라와달라라고 먼저 선언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거 없이 그냥 세출을 뭐 조정하자, 삭감하자 이건 약간 좀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언론도 그래서 대체 맞습니다. 비판적인 것 같아요.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비판적 보도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특히 포퓰리즘이다. 대선을 앞두고 퍼주기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라는 예. 비판 보도 굉장히 많고 네. 특히 올해 국가 채무가 이제 1,000조가 넘어가는 게 확실시가 됐거든요. 예. 그러면서 국가 채무 1,000조 시대에 여전히 빚더미인 상황에서 퍼주기를 하면 어떡하냐 이런 비판 보도가 많은데 네. 문제는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추경의 필요성 그리고 만약에 재원이 없다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정보들은 조금 보도가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하,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숫자로 보여드리면 1월 네. 21일부터 24일까지 언론진흥재단 비카인지 기준으로 추경을 언급한 보도가 4일 만에 429건입니다. 굉장히 많죠. 네. 근데 이 중에서 적자 또는 채무로 언급한 보도만 137건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우리 언론 보도가 추경을 말하면서 적자와 채무를 굉장히 많이 보도하고 있는 겁니다. 네. 반면에 이 추경의 근본적 취지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언급한 보도가 89건밖에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손실보상보다 적자나 채무를 더 많이 언급하고 있고요. 네. 심지어는 기본적 키워드인 코로나19라는 키워드마저도 이 적자나 채무로 언급한 보도량과 보도량이 비슷해요. 아하.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적자와 채무로 우리 보도가 언급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사실 두 분 좀 이상한 거 못 느끼세요? 왜냐면은 이상하죠. 예, 우리 언론이 굉장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지금도 많이 보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영업자 다 죽는다. 어떡할 거냐. 당장 어제도 자영업자 난리다. 걸기대 네. 그 관련 기사들에 자영업자 다 죽는다. 네네. 이제는 벼랑 끝이다. 네. 뭐
뭐 머리를 삭발하는 한 있어도 예. 죽게 생겼으니까 나왔다 이렇게 다 썼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그 앞전의 기사들은 퍼주기 안 그렇습니다. 된다. 아, 뭐죠? 두 얼굴 다중인격자들인가요? 언론은 코로나19에 관련해서 우리 언론은 항상 장단을 두 장단을 같이 치고 있는 네. 영상 그래서 칠수 없게 만들어요. 말씀하신 그런 간극을 메워주는 친절한 설명이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물론 재정 건전성 걱정할 수 있죠. 충분히 할 수 있는 당연하죠. 보도 나와야 되는데 당연하죠. 그러면은 어쨌든 코로나19 상황에서 특히 소상공인은 지원해줘야 된다는 공감대가 있는 상황이고 네. 재정 건전성도 걱정이 된다면 그렇죠. 그 간극 어떻게 메워야 되느냐? 네. 그러니까 이런 아, 거죠. 이런 예산으로서는 부분에- 국가 예산으로서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면 안 된다라고 벽을 쳐놓고 그 다음에 방법을 찾아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는 또 한참 달궜던 게 물가 상승, 금리 인상이에요. 예. 근데 한쪽에서 또 사람들은 또 돈을 풀어서 도와줘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사이에도 간극이 있는데 아니 설명해 주는 방역 보도가 기준도 없습니다. 마찬가지고 거리두기도 그렇고 한쪽에서는 자영업자 다 죽는다, 다른 쪽에서는 이렇게 느슨해서 코로나 확산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무 책임성이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이런 비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예. 설명하는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보도를 많이 내줘야 됩니다. 아니, 친절하게 네,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설명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같은 신문을 펼쳤을 때 한 면 넘기면 다른 기사가 나오는데 이걸 친절한 설명 이야기로 넘어갈 아니, 수 있는 그걸 겁니까? 이봉호 연구원은 아주 그 신사기 때문에 그걸 나이스하게 표현하신 거죠.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네. 친절한 설명이 되려면 모순되지 않아야 할 만약에 것이고 설명을 못한다 그러면 큰 문제죠. 근거를 그런 찾고 보도를. 논리적 네. 연결고리를 찾아서 납득을 시켜줘야죠. 네. 지금까지는 설명이 안 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종훈 평론가 다음 말 뭡니까? 지금 이봉호 연구원이 막 설명하는 걸 듣다 보니 우리 언론의 태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듣다 보니까 언뜻 생각이 난 말인데요. 예. 요설. 요설. 아, 제가 요설을 한다는 건가요? 아니야. 언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네. 언론의 보도 행태가 요설이라는 느낌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이 말은 오늘 김우영 그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이 페이스북에 쓴 말이기도 한데요. 요설 네. 사전에는 아마 이렇게 나올걸요. 요사스러운 수작 이렇게 나올 건데요. 제가 차마 그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 누굴 향해서 한 말입니까? 일단 김우영 대변인이 이 요설이라고 직격탄을 날린 대상은 네.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의원을 아. 향해서 날린 말입니다. 아하.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제 있었던 송영길 대표의 기자회견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오디오로 잠시 같이 들어보시죠. 586 세대가 기득권이 되었다는 당내외의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586이 많은 일을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민주화와 사회 변화에 헌신했고 세 번의 민주정부 탄생과 성공에도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더 나은 세상이지 기득권이 아닙니다. 선배가 된 우리는 이제 다시 광야로 나설 때입니다. 자기 지역구라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젊은 청년 정치인들이 도전하고 전진할 수 있도록 양보하고 공간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586 세대 공도 많지만 그동안 뭐 책임질 일도 많다. 그러니까 이제는 물러나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586 용태론 같은데요. 이게 요설이란 얘기는 아니겠죠? 설마? 이거 아니죠. 이게 송영길 대표가 이 얘기를 했고 김종민 의원이 오늘 아침에 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네. 아침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했던 말이 문제가 됐는데 참고로 김종민 의원 역시 민주당 내의 대표적인 586 의원 중에 한 명입니다. 오늘 어떤 말을 했는지 잠시 오디오로 들어보시죠. 결례를 무릅쓰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의원님도 86이시잖아요. 그렇죠. 의원님은 용퇴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용퇴 문제가 핵심이 아니고요. 이 제도를 용퇴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치자, 노력하자. 알겠습니다. 근데 참고로 최재성 전 정무수석 조금 전에 네네. 나오셔서 김종민 의원은 586이 아니다. 이 나이는 그렇지만 네. 이 경력은 그렇지 않다. 이런 말씀 참고로 좀 말씀드리고요. 네. 근데 지금 김종민 의원의 이야기는 용퇴해야 되는 것이 사람이 아니고 제도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네, 김종민 의원이 용퇴할 거냐는 질문에 대해서 제도, 선거제도 등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제도를 바꿔야 된다. 사람이 아닌 제도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김우영 대변인은 이걸 요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그 선거 때 대선 때나 총선 때가 되면 예. 뭐 586이라든지 아니면 기성 정치인들이 물러나겠다. 중진 퇴진론이라든지 뭐 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우리 정치권에서 참 많이 나와요. 네. 근데 이런 주장들이 나오면 꼭 김종민 의원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제도가 문제다. 제도를 바꾸자. 그런 주장들의 핵심을 한꺼풀 벗겨보면 네. 다 바꾸자. 나만 빼고.
그래 다 바꿔야 돼. 아하. 나는 빼고. 예. 그래서 기득권이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그러다 것 보니까 같은데. 항상 제자리 걸음 도돌이표. 음. 선거제도 개혁도 안 되고 그다음에 말은 항상 용태론이 나오는데 이게 또 식상한 레파토리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국회의원 특권 얘기도 그래서 항상 나오는 것 텐데 네. 네. 사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조금 선거 국면을 전환해 보려고 쇄신한 차원에서 이런 얘기 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상직, 윤미향, 박덕흠 의원 그 제명안도 빨리 처리하겠다 그랬는데 네. 그렇죠. 이건 또 어떻게 될까요? 그 이야기도 제가 오디오로 준비했습니다. 대답해드리기 전에 잠시 오디오부터 한번 듣고 오시죠.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제명 건의를 의결한 윤미향, 이상직, 박덕흠 세 의원의 제명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잘못해도 우리 국회가 적당히 뭉개고 시간 지나면 없던 일처럼 구는 게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닙니다. 이런 잘못된 정치 문화부터 일소해야 합니다. 제가 표듣기 물어볼게요. 계셨으니까. 네. 잘못된 정치 문화라고 송영길 대표가 얘기했습니다. 예. 잘못된 정치 문화 일소 될까요? 이 3명 제명될 수 있을까요? 참고로 저는 예.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너무 많이 봤습니다. 네. 아 이거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국회의원이셨으니까. 근데 지금은 대선 네. 국면이라 이렇게 말해놓고 안 하면 큰일 나니까 추진할 거예요. 문제는 앞으로도 그럴 것이냐. 이렇게 대선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네.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지지율 떨어질 것이 뻔한 상황이 아닐 때 그때도 이럴 것인가는 좀 의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후보도 한마디를 했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의 말을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마음껏 저희 의회를 주물러 왔는데 뭐 진작에 좀 하지. 그 진정성 문제에 대해서도 그 액면대로 좀 그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정성 문제에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많다. 이건 그러니까 보여주기 일종의 쇼다 이런 의미겠네요. 네, 추경안에 대해서도 보여주기 쇼, 진정성 이야기를 하셨고 아까 오디오에서 나왔습니다만 네. 이번에 이제 그 잘못된 정치 문화를 바로잡자고 하는 송영길 대표의 말에 대해서도 이제 뭐 진정성 문제에 대해서 뭐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국민의힘 측에서 일종의 쇼라고 하는 거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많은 쇼가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데요, 송 대표가 말한 3명의 의원 중에 박특흠 의원도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하. 네. 박특흠 의원은 국민의힘이 복당을 시켜줬습니다. 네. 박특흠 의원이 문제를 일으키고 탈당했지만 복당 신청서를 냈을 때 국민의힘이 지금 복당시켜놓은 상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 소속인데 예. 국민의힘이 복당시켜줬다는 건 국민의힘은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제명 건의를 결의한 의원에 대해서 문제 없다라고 판단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복당을 시켜줬으니까. 네. 그리고 네. 또 송영길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적당히 뭉개고 시간 지나면 없던 일로 만들어왔던 잘못된 정치 문화, 구태를 실천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윤 후보는 이런 국민의힘의 행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진정성을 이야기할 때 국민의힘에서 박덕흠 의원의 복당 문제 그리고 앞으로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줬으면 윤 후보의 이 진정성 발언이 좀 더 아하. 빛이 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소위 뭐 성경에 그런 말 있잖아요. 남의 눈에 들보는 뭐 티끌만 보고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한다. 뭐 이런 말이 있는 걸로 이럴 제가 수도 있죠. 아는데. 니네는 2명이고 우리는 1명이잖아. 네, 마지막 말로 넘어가 보죠. 이봉우 연구원 어떤 겁니까? 네, 언론계 소식인데 조금 이례적인 사태를 준비해 왔습니다. 예. 언론사가 일방적으로 50여 건의 기사를 자기네 기사를 삭제해서 그 기사 삭제 사태에 대해서 보도한 다른 매체가 예. 보도를 했더니 그 기사도 지워라 어이. 라고 한 사태인데요. 예. 오디오 준비가 어려워가지고 제가 그저께 관련 기자회견에서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이 한 발언을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서울신문의 젊은 기자들이 기수별로 성명을 내고 있는데 어떤 작태입니까? 정정의 대상은 기자협회보가 아니라 서울신문입니다. 호반건설 비판 기사부터 온전하게 복구시키길 바랍니다. 서울신문이 자본에 무릎 꿇는 모습을 보인 것을 처음 봤습니다. 언론이 스스로 편집권을 자본가에게 바친 사례는 역사에 두고두고 회자될 것입니다. 호반건설과 자본에 무릎 꿇은 서울신문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예, 조금 경위를 설명드릴 텐데요. 예. 1월 17일에 서울신문이 자사가 2019년 7월부터 11월까지 냈던 대주주입니다. 서울신문의 대주주인 호반건설 관련 의혹 보도를 50여 건을 다 지웠습니다. 네. 그 어떤 설명도 없이 지웠는데 예. 당연히 기자들이 반발했습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젊은 기자들을 시작으로 해서 1월 18일부터 잇따라 기수별 성명이 나와서요. 네. 언론인으로서 부끄럽다. 사주 눈치 본
편집권 침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아하. 이 사태를 보도하던 기자협회보가 1월 20일에 네. 그 익명의 서울신문 기자로부터 제보를 받아서 보도한 것이 이렇게 반발 성명이 나오니까 서울신문 사측이 일종의 배후 색출에 들어갔다는 보도를 했어요. 아이고, 익명의 제보를 인용을 해서요. 언론사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곽태헌 서울신문 사장이 기자협회부의 그 보도도 사실이 아니다. 예. 그거 사실이 아니니까 삭제 또는 정정해라 해서 어허. 김동훈 기자협회장이 방금 그런 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서울신문이 자신의 대주주 호반건설 비판 기사를 무더기로 삭제했다 이 이야기인데요. 2019년 기사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제 삭제를 했을까요? 네, 이번에 삭제 결정한 것은 1월 16일 그 경영진과 노조 우리사주 조합장 등이 모인 6인 협의체가 있습니다. 네. 경영진이라고 간단히 보면 될 텐데 예. 거기서 결정을 했는데 이 경영진의 입장은 우리가 지금 결정한 게 아니고 작년 5월 당시 작년에 경영진이 이미 결정한 거 우린 이해한 것이다 이런 입장인데 예. 작년 경영진에서 그 6인 협의체에 들어갔던 박록삼 서울신문 논설위원에 따르면 네. 작년 5월에는 그 호반건설이 서울신문 주식을 우리사주 조합 그러니까 서울신문 구성원들에게 다 넘긴다는 조건 하에 기사를 삭제해주기로 한 것인데 아. 지금 거꾸로 호반건설이 여기저기 주식을 인수를 해서 예. 오히려 대주주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성립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데 네. 사실 곽태헌 사장은 굉장히 강경한 입장입니다. 서울신문 게시판에 글을 올려서 네. 2번 경고하지 않겠다. 2번 기회 주지 않겠다. 이렇게 강경한 발언을 했고요. 예. 그 김상열 서울신문 회장, 호반건설 회장 같은 경우에도 네. 기사가 진실로 밝혀진다면 내 직권으로 게재를 다시 해주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오히려 더 반발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론에서 기자나 언론사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건 좀 의외이네요. 네, 회장 직권으로 기사를 삭제했다, 네. 지웠다 이런 것은 사실 언론사에서 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요. 금주의 말말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